어머니가 매일 새벽 4시 집을 몰래 나서는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새벽도 어머니는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아직 동이 트기 전의 시간이었어요. 새벽 공기는 아직 싸늘했고 동네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고 간혹 지나가는 새벽 배송 트럭의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어요. 그 시간 73세의 박순애 씨는 이불을 조용히 걷어내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려 잠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관절염으로 아픈 허리를 손으로 짚으며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디건을 걸치는 그녀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퍼를 올리는 소리조차 아들이 들을까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렸어요. 거울 앞에서 잠깐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는데 야윈 얼굴과 깊게 파인 주름이 가로등 불빛에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부엌으로 향한 순애 씨는 냉장고 옆 찬장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죠. 봉투 안에는 깨끗이 씻어둔 페트병 몇 개와 접어둔 종이 상자들이 들어 있었어요. 손으로 봉투의 무게를 재어보며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이 들고 나가면 아들이 의심할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 앞에서 순애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들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어둠뿐이었습니다. 슬리퍼를 벗고 운동화를 신으면서도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철컥.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나는 소리에 순애 씨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이 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숨을 죽였습니다. 몇 초간 기다렸다가 집안이 조용한 것을 확인하고서야 문을 열었어요. 문틈 사이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순애 씨는 목도리를 목에 더 바짝 둘러매고 조심스럽게 문 밖으로 나섰어요. 뒤돌아서서 문을 닫을 때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닫았습니다. 골목길은 정말 조용했어요. 이웃집들도 모두 잠들어 있었고 누군가 나올 기미는 없었습니다. 순애 씨는 작은 봉투를 한 손에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굽은 허리 때문에 걸음걸이가 불편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마다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모습을 보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아들 민석이 어머니의 모습을 목격한 것은 민석은 원래 새벽잠이 없는 편이었어요. 회사 일로 고민이 많아 자주 잠을 설쳤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물을 마시러 일어났는데 어머니 방에서 새어나오던 불빛이 갑자기 꺼지는 걸 봤어요.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시나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불은 켜지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해진 민석은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 사이로 살짝 내려다보니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이 시간에 민석의 눈이 커졌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40분이었습니다. 이런 이른 시간에 어머니가 외출하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어머니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춰보니 작은 봉투 같아 보였습니다. 설마 쓰레기를 버리러 가시는 건가? 하지만 쓰레기 수거는 아침에 오는데. 민석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걸어가시는 모습이 민석에게는 너무 낯설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아프신 건 아닐까? 아니면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아니면 몰래 누군가를 만나러 가시는 건 아닐까? 이상한 사람들에게 속아서 돈을 주러 가시는 건 아닐까? 민석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실루엣이 골목 끝으로 사라져갈 때까지 민석은 창가에 서서 지켜봤어요. 그 뒷모습은 왠지 쓸쓸해 보였고 동시에 뭔가 비밀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민석은 창문에서 물러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물어봐야지.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한편으로는 괜한 걱정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머니가 73세이시지만 아직 정신은 멀쩡하시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잘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새벽 4시 40분에 혼자 외출하시는 건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민석은 다시 침대로 돌아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굽은 허리,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그리고 손에 들린 작은 봉투.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언제 돌아오시는지, 무사히 돌아오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새벽 5시 30분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그제야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더 커져만 갔어요. 어머니가 50분 동안 어디에 다녀오신 걸까? 그리고 왜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시는 걸까? 이 궁금증은 민석을 며칠 동안 괴롭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로 하여금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만들 것이었죠. 그날 새벽 평범해 보이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목격 이후로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 정확히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박순애 씨는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늘 같은 시각에 일어나고 같은 가디건을 입고 같은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아들 민석은 그 이후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매일 밤 새벽 4시쯤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는 창가로 가서 어머니의 움직임을 지켜봤죠. 어머니의 패턴은 너무나 일정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정확히 50분 후인 5시 20분에 돌아오셨어요. 그 시간 동안 어디에 다녀오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어머니가 아침에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민석이 아침 인사를 드리면 어머니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답하셨어요. 응, 잘 잤다. 너는? 마치 새벽에 외출한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민석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꿈을 꾼 건 아닐까?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광경이 반복되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민석은 결국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왜? 무슨 일인데? 매일 새벽에 혼자 외출하시는 것 같아. 그것도 아무 말씀 없이. 아내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정했어요. 설마 그러실까?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벌써 사흘째야. 정확히 같은 시간에. 그럼 한번 물어봐 보는 게 어때? 하지만 민석은 망설여졌어요.
괜히 어머니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정말 별일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나흘째, 5일째가 지나면서 민석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된 건 그때부터였어요. 박 할머니, 요즘 이상하지 않아?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옆집 김씨 부인의 말이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무슨, 민석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던데, 그런데 그냥 쓰레기 같지는 않던데, 뭔가 다른 걸 담은 것 같더라고. 아, 그게, 민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를 감싸고 싶었지만 자신도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니까요. 혹시 아드님은 모르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괜찮으실까요? 김씨 부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석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박 할머니 괜찮으세요? 새벽에 자주 나다니시던데. 동네 슈퍼 아저씨도 산책하시는 이웃 할아버지도 모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의 새벽 외출이 이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거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갈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우리 몰래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들에게 속아서 돈을 주러 다니시는 건 아닐까? 요즘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가 많다고 하는데. 아니면 도박이나 그런 걸 하시는 건 아닐까? 새벽 시장 같은 곳에서 화투나. 아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럼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닐까? 병원에 몰래 다니시는 건 아닐까? 우리가 걱정할까봐 숨기시는. 생각할수록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민석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드님, 박할머니 새벽에 동네 공터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민석에게 살짝 귀띔해 준 것이었어요. 공터요? 네, 매일 같은 시간에 뭔가 들고 가시던데 혹시 괜찮으신 건가요? 요즘 세상이 어수선해서 말이에요. 공터라고 하니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곳은 평소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어머니가 공터에서 누군가를 만나시는 건가? 그날 밤 민석은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그러게. 이웃분들까지 걱정하시는데. 내가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러자 어머니가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닐까 걱정돼. 그의 의심은 날마다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의 그 작은 뒷모습, 조심스럽게 들고 나가시는 봉투,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향하시는 새벽길.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어요. 내일은 반드시 따라가 봐야겠다. 민석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궁금증과 불안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심은 며칠 후 민석으로 하여금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석은 아직 몰랐어요. 어머니의 그 작은 봉투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봉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담고 있는지를. 새벽 4시 30분, 어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일어나 가디건을 걸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작은 손에 봉투를 들고 아무도 모르는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실 거예요. 민석의 추적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직 며칠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고민 끝에 결국 아들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겠다. 더 이상 궁금증과 불안을 견딜 수 없었어요. 이웃들의 걱정 어린 시선, 매일 반복되는 어머니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의심들.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내에게는 피곤해서 먼저 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내일 새벽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여보, 괜찮아?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석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 아직 5시간 반이나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최악의 상황들을 상상해 보기도 했고 별것 아닐 거라고 자신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새벽 2시, 3시, 시간은 너무 천천히 흘렀어요. 드디어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아내가 깨지 않도록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옷을 입고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날 밤 그는 일부러 잠든 척하다가 어머니가 방을 나서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역시나 어머니도 일어나고 계셨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따라가도 될까? 어머니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부엌에서 살짝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봉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관 쪽에서 옷 입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은 자신의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어머니가 가디건을 걸치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나가시는구나.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서신 것이었어요. 민석은 급하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를 죽이며 몰래 뒤따르기로 했어요. 현관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니 어머니가 골목 끝으로 사라져가고 계셨습니다. 민석은 서둘러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이 하얗게 나왔고 온몸이 긴장으로 떨렸어요. 새벽 골목은 적막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 어머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어머니가 뒤돌아볼 때마다 전봇대나 담 뒤에 숨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굽은 허리, 불편한 발걸음, 작은 봉투를 꼭 쥔 손. 73세의 나이에도 무언가를 위해 이렇게 새벽길을 걷고 계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신 거예요? 민석은 멀찍이 따라가며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걸으시는 것 같았어요. 주변을 살피며 혹시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민석의 불안은 더욱 커졌어요. 골목을 지나고 큰 길을 건너고 다시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생각보다 먼 거리를 걸어가고 계셨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정말 힘드실 텐데. 어머니가 잠깐 멈춰서서 허리를 펴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분명 무릎도 아프실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10분, 15분. 시간이 흘러도 어머니는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목적지에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걸음이 조금 더 빨라지셨거든요. 민석은 더욱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이제 곧 어머니가 무엇을 하러 다니시는지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제발, 제발 나쁜 일이 아니길. 민석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돈을 주러 다니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이상한 일에 휘말려 계신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확신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평생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으니까요. 그럼 대체 무슨 일이실까? 어머니가 동네 공터 쪽으로 향하고 계신다는 경비 아저씨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방향으로 가고 계셨거든요. 공터가 가까워질수록 민석의 긴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공터 앞에서 멈춰 섰어요. 민석은 담 뒤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신 후 공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에는 식은땀이 났고 다리도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확인하게 되는구나. 하지만 민석은 아직 몰랐어요. 곧 자신이 목격하게 될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리고 그 충격이 어떤 감동으로 바뀌게 될지. 어머니가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민석의 인생을 바꿀 만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0분간의 추적 끝에 어머니는 동네 공터 쓰레기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석은 담장 뒤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에는 식은땀이 났어요. 드디어 어머니가 무엇을 하러 오시는지 알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신 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알게 되는구나. 민석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 따위는 없었습니다. 민석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대신 깨끗이 씻어낸 페트병들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라벨까지 떼어낸 투명한 페트병들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가지런히 접힌 종이 상자들이 나왔습니다. 우유팩, 과자상자, 택배상자, 모두 깨끗하게 펼쳐서 차곡차곡 접어놓은 것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캔들이 나왔습니다. 음료수 캔, 통조림 캔. 이것들도 모두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어낸 상태였어요. 이게 뭐지? 민석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왜 이런 것들을 가져오신 건지. 그때 어머니가 쓰레기장 한쪽 구석으로 걸어가셨어요. 그곳에는 낡은 손수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것이구나. 민석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수레를 끌어와서 봉투에서 꺼낸 것들을 조심스럽게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값비싼 물건을 다루듯 한 개 한 개 정성스레 올려놓으셨어요. 페트병은 페트병끼리, 종이상자는 종이상자끼리, 캔은 캔끼리 분류해서 정리하셨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해 보였어요. 이미 여러 번 해보신 일인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충격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폐지를 수집하고 계신 거야?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굽은 허리 때문에 몸을 구부릴 때마다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아이고, 어머니가 작게 신음소리를 내시는 게 들렸어요. 무릎이 아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계속 작업을 하셨습니다. 리어카에 재활용품들을 쌓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민석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가 정말 돈을 벌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 그때 어머니가 손수레 뒤쪽에서 무언가를 더 꺼내셨어요. 검은 비닐봉지들이었습니다. 저건 뭐지? 어머니는 그 봉지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버린 페트병이나 캔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가 미리 모아두신 거구나. 민석은 이제 이해했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가져온 것들만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서 수집해 두신 것들도 있었던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 모든 것들을 꼼꼼히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고 크기별로 정리하셨어요. 73살의 나이에 새벽 공터에서 혼자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민석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용돈도 드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한참 동안 분류 작업을 계속하셨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허리를 짚으며 일어서려고 하시는 그 순간 힘이 빠지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비틀거리시더니 결국 균형을 잃으셨어요. 굽은 허리에 힘이 빠지자 그녀는 그대로 무릎을 꿇듯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머니, 민석은 거의 소리칠 뻔했어요. 하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아직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그대로 계셨어요. 숨을 고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73살의 어머니가 새벽 추위 속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어머니, 왜 이런 일을 혼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쉬신 후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셨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바닥에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무릎이 아픈지 다리를 절뚝거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작업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다시 손수레 앞으로 가서 재활용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민석은 충격에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셨던 거야?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나가시는 것, 50분 후에 돌아오시는 것, 이웃들이 목격한 수상한 행동들, 모든 것이 이것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러 다니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민석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충격, 안타까움, 죄책감,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우리가 용돈을 적게 드린 건가? 어머니가 돈이 부족하신 건가? 아니면 치매 초기 증상인 걸까? 어머니가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그때 어머니가 작업을 마치시고 손수레를 끌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민석은 계속 따라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결국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시려다가 다시 비틀거리시는 모습을 보자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물어봐야겠다. 민석은 담장 뒤에서 나와 어머니께 다가가기로 했어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정말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이제는 직접 물어봐야 할 때였어요. 민석의 발걸음이 어머니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시려다가 다시 비틀거리시는 모습을 보자 아들 민석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담장 뒤에서 뛰쳐나와 어머니를 부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걸 하고 계세요? 대체 왜요? 순애 씨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눈이 커졌습니다. 민석아? 너 왜 여기에?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어디 가시는지 궁금해서 따라왔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충격과 안타까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어머니는 놀란 듯
아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들킨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민석은 손수레에 가득 쌓인 재활용품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순애 씨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창피하고 미안했거든요. 순애 씨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아이들 학원비라도 보태주고 싶었어. 너희가 힘든 거. 나 다 알고 있단다. 그 순간 민석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학원비요. 어머니, 그럼 이 모든 게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잖니. 너도 회사에서 힘들어하고 며느리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러 나가고 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 순애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요. 이거라도 모아서 팔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더라고. 애들 학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해서. 민석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지난 몇 주 동안 매일 새벽에 나가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니. 손자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런 힘든 일을 혼자 하고 계셨다니. 어머니, 민석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예전과 달랐어요.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인 손은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재활용품을 만지다가 베인 상처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어머니, 손이 이렇게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괜찮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순애 씨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민석이 보기에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서? 민석의 울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힘든가요? 어머니가 이런 일까지 하셔야 할 정도로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순애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나도 뭔가 하고 싶었어. 그냥 집에 앉아서 용돈만 받는 게 미안했거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하셨는데 민석은 목 놓아 울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느꼈던 의심과 불안이 모두 죄책감으로 바뀌었거든요.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시다니.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잘하고 있어. 순애 씨는 아들을 위로했지만 민석은 계속 울었어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한 달 정도 됐나? 한 달 동안 매일요? 응. 새벽에 나가면 아무도 안 보잖니. 그래서 민석은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남들 눈을 피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니. 어머니, 이 추운 새벽에 혼자서 아프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괜찮다고 했잖니. 나 원래 새벽잠이 없어서. 하지만 민석이 보기에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방금 전에 쓰러질 뻔한 것도 봤거든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저희가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순애 씨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그만해도 될까? 당연하죠. 어머니가 건강하신 게 가장 중요해요. 민석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작고 여윈 어머니의 몸이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고맙다. 민석아. 순애 씨도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제야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너를 걱정시켰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두 사람은 새벽 공터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이웃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서 하던 일이었지만 그 속에는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민석은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이런 걱정 안 하시도록 해드려야지. 그리고 순애 씨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비밀을 털어놓으니 홀가분했거든요. 이제 집에 가요, 어머니. 응, 가자. 민석은 어머니의 손수레를 밀어들이며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새벽 골목길에는 모자의 따뜻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민석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어요.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새벽 공터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며칠 동안 민석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내에게는 그날 바로 털어놓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정말 재활용품을 주우러 다니셨대. 뭐라고? 정말? 아내도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럼 매일 새벽에 나가신 게 응. 우리 아이들 학원비를 벌려고. 부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죄책감과 미안함이 밀려왔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말 저녁 아들은 가족을 모았습니다. 오늘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 무슨 말씀인데? 큰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직접 들어봐. 순애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손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민석이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라고 격려하자 용기를 냈어요. 할머니가 요즘 새벽에 나가서 재활용품을 모으고 있었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재활용품요? 둘째 아이가 물었어요. 응. 페트병이나 종이상자 같은 걸 모아서 팔면 돈이 되거든. 그래서 순애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갑자기 부끄러워졌거든요. 모두가 눈물을 머금은 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 힘든 거 아는데 내가 더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저희가 더 챙겨드려야 했는데. 며느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조용히 지내시니까 별일 없으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혼자 이런 고생을 하고 계셨다니. 큰아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정말 우리 때문에 그런 일 하신 거예요? 응. 너희 학원비 보태주고 싶어서. 손주들은 할머니의 옆에서 울며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학원 안 다녀도 돼요. 큰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둘째 아이도 할머니 팔을 붙잡고 울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돈이 많이 든다고 투정 부린 적이 있어서.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어른들도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지 마라. 우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울었어요. 내가 가진 건 몸뿐이지. 그 몸이라도 너희를 위해 쓰고 싶었어. 그게 내 역할이라 생각했단다. 순애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너희들이 좋은 교육 받고 좋은 사람 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니? 민석이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에요. 며느리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부족해서 이런 고생을 시켜드렸네요.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순애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요즘 세상이 힘들잖니? 너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나 다 알아. 가족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는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계셨는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민석이 다짐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용돈도 더 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은 저희가 할 테니까 어머니는 건강만 챙기세요. 그래, 어머니 저희가 더 열심히 할게요. 며느리도 덧붙였어요. 순애 씨는 가족들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큰아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부터 용돈 안 받을래요. 그리고 학원도 하나 그만둘래요. 아니야. 그러지 마. 할머니가 벌었으니까 너희들 써야지. 싫어요. 할머니가 아프게 번 돈은 싫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모든 가족이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할머니, 나랑 약속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안 하신다고 약속하시면 우리도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둘째 아이도 말했어요. 약속해. 할머니. 아이들의 간절한 마음에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약속한다. 할머니가 앞으로는 그런 일 안 할게. 그날 밤 가족들은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서로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석은 회사 일이 힘들어도 어머니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 했던 것,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조심스러워했던 것, 아이들은 할머니가 자신들 때문에 걱정하실까봐 하고 싶은 말을 참았던 것들, 우리가 서로를 너무 많이 배려한 나머지 오히려 소통이 부족했네요. 며느리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조심해요? 민석의 말에 순애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앞으로는 할머니도 솔직하게 말할게. 그날 밤의 대화는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사랑은 때로는 침묵 속에 숨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가족이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애 씨는 정말 새벽 외출을 그만두셨어요. 대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가족이 깨달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쓰레기장 한켠에 놓여있던 리어카는 치워졌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순애 씨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되지만 아들 민석의 눈에는 여전히 새벽길을 걷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굽은 허리로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시던 모습,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던 모습, 그 모든 것이 민석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제 순애 씨는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손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며느리와 시장을 보러 가곤 해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민석은 어머니께 용돈을 2배로 늘려드렸어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은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응, 편해. 너희들 덕분에
마음이 참 편하단다. 순애 씨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더 이상 가족 걱정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손자들도 달라졌어요. 할머니께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용돈을 받을 때마다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꼭 말해요. 할머니,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큰 손자가 상장을 들고 와서 자랑할 때 순애 씨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내가 그 힘든 일을 한 보람이 있구나.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더 세심하게 챙기게 되었어요. 어머니, 병원 가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저희가 해드려야죠. 가족 간의 소통도 훨씬 늘어났어요.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었거든요. 민석은 가끔 새벽에 일어나서 그 골목길을 걸어보곤 해요. 어머니가 매일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때의 마음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73세의 나이에 굽은 허리와 아픈 무릎을 이끌고 그 길을 걸으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어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리고 그 사랑이 때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요. 어머니는 말로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새벽 공터에서 재활용품을 모으며 그 사랑을 표현하셨던 거예요. 민석은 이제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침묵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을 들여다볼 줄 아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어느 날 민석은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나중에 늙으면 아이들한테 이런 걱정을 끼치지 말자. 그러게.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어. 부부는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어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걸 배웠어요.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걸요. 순애 씨도 이제는 솔직해졌어요. 민서가 요즘 무릎이 좀 아픈데 병원에 가볼까?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괜찮다고 참으셨을 텐데 이제는 아픈 곳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가족 전체가 더 가까워졌어요.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사연일 뿐일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지 못한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부모님들이 계실지도 모르죠. 반대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새벽 공터에서의 묵묵한 노동으로,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희생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입니다. 순애 씨와 민석 가족처럼 진정한 소통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 더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만약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혼자서 무언가를 감내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물어보세요. 괜찮으세요? 힘든 일은 없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가족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에게 안부 인사 한마디 꼭 해주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건강해라.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언젠가 여러분과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어머니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